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돌출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좀 시끄럽습니다.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술꾼. 뭐 이런 비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당에 몸담고 계신 분 중에서. 근데 이 비판 부메랑을 맞은 이재명 캠프다. 그러니까 괜히 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예비 후보가 최근에 야당 인사들 많이 만나면서 술자리를 했다 이거죠. 뭐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래도 뭐 다 술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재명 캠프에 몸담고 계셨던 지금은 나갔습니다만 대변인이 뭔가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음주운전 얘기를 약간 두둔하는 듯한 이런 글이 과거에 쓴 게 다시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부메랑이 됐다는 거죠. 이준석, 이 지사 음주운전 전력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죠. 그래서 이낙연, 김두관 혹시 이거 음주운전 한 번 더 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의혹 제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어제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전과 기록 이미 다 제출했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하고요. 사실 민주당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전과의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 기록 공개하지 않아도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과하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약간 이제 불만 표시를 좀 한 것 같아요. 기사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음주운전 이게 경선 뇌관으로 떠오른 건가? 왜냐하면 다른 경선 주자들, 반의 주자들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검증단을 만들자. 제대로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여기 보면 뭐 김두관 예비 후보가 100만 원 이하 범죄도 공개를 해라. 이게 음주운전을 겨냥한 걸로 해석이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이 넘는 것부터 이게 공개하게 돼 있고 그 아래는 공개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범 의혹 제기에 이재명은 없다. 그때 당시 한 번뿐이다. 다시 강조를 했죠. 그리고 정세규, 이낙연 검증단에서 밝혀야 뭐 이런 입장인데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와 경쟁자인 다른 후보들 이름이 나와 있죠. 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이왕 이렇게 된 거 100만 원 이하의 모든 범죄 기록 공개합시다. 다 내놔보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영상 봤지만 이재명 지사 아니 당에서 선거 출마할 때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세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정세균, 김 후보 제안에 화답한다. 내가 제안한 클린 검증단 설치에 화답해달라. 검증단 만듭시다. 동의하세요. 이거예요. 이낙연, 민주당 아끼는 정 후보 마음 반가워. 나 역시 찬성.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니까 찬성합니다. 여기가 얘기하니까 또 찬성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통점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 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몸담았던 분, 지금 이제 떠났습니다만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게 혹시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쪽이 떳떳한가? 네, 분명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잣대로 우리한테 돌아오지는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코로나 시기에서 술잔을 좀 많이 과하게 보이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라고 어느 정도 지적은 가능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술꾼 등에 대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표현들로 굉장히 거친 비판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부메랑이 되기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판을 흔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경선 경쟁자들이 지금 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민주당의 후보 중에는 또 음주운전 전력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으로도 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 확실하게 하겠다고 7대 범죄에 대한 인사 기준에 음주운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예. 윤창호법이 제정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좀 지나갔으면 싶었던 과거의 음주운전 기록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대통령 선거로 가게 되는 후보의 검증은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 눈에 들보를 좀 먼저 보라는 말처럼 있는 그대로의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까지 면밀히 살피면서 대통령 후보 선거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은 이런 어떤 캠프 내에서 어떤 경쟁 후보 상대 후보에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좀 이게 거치잖아요. 협의를 거치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위를 정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쪽에서 할 때는 이렇게 좀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좀 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 후보들로서는 뭐 공격 아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재명 지사 측면에서도 뭐 다른 주제도 아닌 그 음주운전에 관련된 부분은 딛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또 본선의 다른 후보들에 예. 의해서 또 다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100번 여러 번 그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해명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사과를 바로 했어요. 네, 사과를 뭐 길게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예. 뭐 기자회견을 해서 자청을 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제 조금 서운한 거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같은 편에서 이렇게까지 이미 다 제출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본인이 그만큼 뭐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후보라는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료의 애정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는데 네. 미워서가 아니라 더 완벽한 후보를 서로 만들어주기 위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 말씀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감내하셔야죠. 뭐 이 말씀 같으네요, 지금요. 김종욱 교수님. 네. 지금 검증단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증단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단이라는 게 대선에 출마한 자체 그 자당 후보들의 어떤 약점을 좀 미리미리 파악해서 답변해 보세요, 한번. 해명해 보세요. 뭐 이런 걸 좀 미리 파악하겠다는 거죠. 사전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검증단, 민주당에서 필요할지, 그리고 이 검증단이 운영이 된다면 후보 간에 지금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이게 좀 잦아들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요. 좋은 사례는 하나 있습니다. 예. 2007년도 친이 친박, 그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의 검증, 공개 검증이 있었죠. 토론이 있었고 그런 검증을 통해서 소위 개혁 보수와 정통 보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구도를 만든 사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열린 우리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구도가 가능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박빙 구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증단이라고 하는 구조가 민주당 다 아시겠습니다. 민주당 1, 2위간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경선 기간은 연장이 됐죠.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호남과 친문 같은 경우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마 모든 1, 2위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판단이 소위 검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게 가장 쉬운 공격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검증단이 얼마나 제재 수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검증단을 만든다는 논란 가지고도 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 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검증 네거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위 미래 정책적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계속 1, 2위 후보 간에는 이런 검증 국면에 대한 제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증단을 만드는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예. 당 지도부가 정책 경쟁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1, 2위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게 되면 저는 뭐 검증단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 검증단 자체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단이라는 게 취지를 가만히 보면은 밖에서 그렇게 서로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이렇게 파헤치고 그러지 말고 안에서 여기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다 얘기해보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봅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일단 검증단을 만들자 안 만들자 이거부터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영호 부분. 근데 이제 7월 28일 아까 자료 화면도 나왔습니다만은 원팀 협약식을 했잖아요. 약속했어요. 약속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 스튜디오에 와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이 자리. 자리에서 토론회하고 예. 갔지 않습니까? 근데 원팀 협약식이 지금 원킬 협약식으로 바뀐 것 원킬이요? 같아요. 한 방에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음주운전 이것뿐만 아니라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얘기, 예. 도정 뭐 이거 무능하다 그러면 당 대표로서는 왜 선거에 다 졌냐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가기 때문에 검증단 자체가 어떤 뭐 정기적인 어떤 기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한계는 벌써 벗어났다. 그렇다면 치열하게 지금 뭐 이것도 네거티브에서 벗어나서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뭐 제한적으로 이거를 내부로 갖고 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고 여기선 진짜로 살아남는 자가 뭐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뿐이 지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영호 부모님 전망대로라면 결국은 뭐 갈 때까지 한번 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저는 이거 뭐 그렇게 막을 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지금 이게.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욱 교수님께서 당 차원에서는 정책 경쟁 쪽으로 조금 분위기를 잘고 뭔가 물꼬를 그쪽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책 공약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주택 공약입니다. 근데 이 공약 나온 이후에도 참 여러 가지 지적과 뭐 반응들이 있었죠.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 호 이 공약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요. 재원은 물음표다. 그럼 돈은 어디서? 이건 물음표다라는 거죠. 핵심 요지에 30평형대를 진다. 정부 기존 계획, 이미 정부가 뭐 짓겠다는 그런 주택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 계획과 합해서 총 250만 가구인데 그중에 기본주택이 100만 호라는 거죠. 기본주택. 경기도에서 약간 나오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럼요. 어제 이재명 지사의 이 공약 발표 내용부터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 물량 확대, 투기 수요, 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 공급을 250만 호 이상으로 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서 장기 임대 공공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을 포함해서 그 비율을 10%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약, 그 기본주택,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0억 아파트를 월세 60만 원에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 아파트의 위치는 굉장히 선호하는 곳, 일반 역세권의 30평대. 자,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시세를 감안한다면 대단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10억 아파트 월세 60만 원에 공급. 역세권 30평대를 말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허경영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실현 가능합니까? 라는 표현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임기 내 임대주택 250만 원을 지어서 4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투기 차단 후에 국토 보유세를 신설한다. 거친 돈 기본소득으로 되돌릴 것이다. 뭐 이렇게 기본,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공약 시리즈 중에 하나죠. 근데 전문가들 이거 좀 뭐가 전제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역세권에 그런 땅이 있어요?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이에요. 이제 대선 주자분들이 반응을 보인 거죠. 여야 섞여 있는데요. 일단 유승민, 이거는 뭐 유토피아입니까? 이 유토피아 실현됩니까? 이런 지적하고요. 허경영 닮아가. 이런 반응. 원희룡 제주지사는 보아라, 내가 대통령 되면 돈 뿌리겠다고 선포한 듯. 정세균
후보. 지금 경선 경쟁자잖아요. 취약계층 기회 오히려 박탈할 우려가 크다. 다른 부작용 생깁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최양호 고문님, 김주옥 교수님 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도 이 전체적인 의견, 뭐 정책 경제라는 차원도 있으니까 이걸 의견 좀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최양호 고문님. 어떻게 보면 신상에 관한 네거티브 공세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책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재원은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역세권에 저만한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느냐 다 있고 그다음에 진짜로 건설 원가가 이제 나올 텐데 땅값만 해도 지금 뭐 4억, 5억이 지금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10억으로 맞춰서 월세 60만 원에 공급한다. 이건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예.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재원도 마련했어요. 뭐 국토 보유 소유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증세 부분이 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지금 기본 시리즈를 가면서 이 부분은 재원에 대해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부족한 면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뭐 단지 이 역세권에 살아서 지금 좋은 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국토 개발을 어떻게 하냐부터 예.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청년들을 겨냥한 그리고 부동산이란 큰 화두를 겹치면서 역세권이라는 조금 유토피아식이 지금 뭐 그런 공약들을 낸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야뿐만 아니라 여에서도 지금 굉장히 공격의 이 수세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기사에는 이재명 지사의 설명이 좀 더 좀 소개돼 있는데 좀 읽어드리죠. 일단 100만 원 이상 기본주택 공급한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30평대 역세권에 10억 원 정도 하는 넓은 아파트, 그러니까 한 30평대로 봐요. 월 60만 원 정도에 원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실현이 된다면 10억 원 정도 아파트,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게 원하는 대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원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공주택 담보로 현대금융기법을 활용하면 재정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응이 나온 겁니다. 김주옥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그걸로 논쟁이 벌어지고 다른 후보들은 별로 그런 게 보이지 그렇죠.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어떤 논쟁 그게 좀 시작이 된 걸로 좀 평가할 수 근데 있다. 다른 분들은 주로 반대만 하세요.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닌 거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대안을 제시하셔라. 논쟁이 돼야 된다. 예. 어떤 정책을 하나 제안했을 때 그것이 100% 맞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 그런 정책적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첫 신호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적어도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사활적으로 해결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게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급 방식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150만 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민간 분양 이런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100만 호 정도를 갖다가 특이한 방향으로 나름대로 본인이 제기한 기본주택 네. 방향으로 제시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방안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집인가요? 이런 방식이 있는 거고 대부분 예를 들면 금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실수요자들이 가장 적은 돈으로 들어와서 예. 안정적인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대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들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 대신 이재명 후보가 국민한테 설명할 부분은 뭐냐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야? 땅을 어떻게 마련할 거야? 문제와 관련해서 뭐 땅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이미 뭐 얘기를 하게 된다면 또 투기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재원 마련 같은 경우는 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뭐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집을 6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재원 마련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가난하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아주 중요한 논쟁
소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대한 논쟁을 할 수 있는 첫 제안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논쟁 가지고 반대만 할 필요는 없다. 소위 반대에도 분명히 대안이 필요하다. 예. 공급을 할 거잖아요. 예.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근데 의미 있는 제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은. 여기 좀 어려운 예가 있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재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시중 자금을 기본주택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았다. 시중에 지금 뭐 돈이 많이 풀렸다 이거잖아요. 이걸 활용한다는 건데 기본주택을 담보 삼아서 공사채나 펀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 시중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뭐 말이 어려운데요. 한 마리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이걸 활용했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입니다. 지금요.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었어요. 참고하시고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이긴 한데요. 예. 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만큼 중요한 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느냐가 아.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이걸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네. 진짜 정말로. 뭐 지금 그 대안으로서 그 뭐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재원을 모은다는 것도 있었고 뭐 세금 국토보유세를 또 뭐 새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건 이제 기본소득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그 재원 마련에 관련돼서 국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부동산이 지금 되게 화두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이 되게 화두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포인트 삼아서 이제 주목도를 높여보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몇백만 원을 공급을 하고 역세권에다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60만 원에 월세로 산다는 거를 그걸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주요 그 구가 아닌 것이더라도 원룸에 사는 게 한 4,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0억짜리 아파트를 60만 원에 산다?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에 관련돼서는 이게 조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괴리가 상당히 있지 않은 것인가라는 그런 좀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네. TV 토론이 또 잡혀 있거든요. 아마 나오겠죠? 이 토론 주제로 이 내용이. 아마 어떤 또 설명과 반응들이 있는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문제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계속 있는데 또 공약이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논쟁이 시작된 듯합니다.